충격. 세계가 인정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무참히 도둑맞고 있었다니. 여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아시아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한 외국인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과 95% 동일한 중국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경악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 그래도 중국 버전이 더 재밌다는 뻔뻔한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콘텐츠가 이렇게 베껴지는 동안 중국은 오히려 한국이 먼저 했다고 뭐가 대단한가요? 라며 당당한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 이름은 제피로스 발드리스예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텔라플릭스에서 아시아 콘텐츠 개발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업계에서 15년간 일해온 경험과 날카로운 시장 분석 능력으로 업계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분야에서는 제가 따라올 자가 없죠.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시장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독점 배급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와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중국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런칭했다는 첩보였어요. 처음에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팀에서 올려준 자세한 자료를 본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너무 똑같잖아.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화면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업 콘텐츠 1위를 3주 연속 기록하며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흑백 요리사와 95% 이상 동일한 프로그램이 떠 있었거든요. 요리사 경연 형식, 내용물을 공개하지 않은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선택하는 방식, 복면을 쓴 일반인 심사위원들, 팀 미션, 심지어 식당을 열어서 매출로 경쟁하는 포맷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복사되어 있었어요. 한국 콘텐츠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황금 거위였습니다.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그들의 놀라운 창의력으로 연간 몇 개의 히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 거위에 배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던 거죠. 평소 조용했던 스텔라플릭스 본사가 그날은 달랐어요. 법무팀, 콘텐츠팀, 마케팅팀 할 것 없이 모든 부서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표절 사건은 회사 역사상 전례가 없었거든요. CEO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라고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즉시 중국 시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텐센트 비디오에서 방영 중인 장군봉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컨셉만 베낀 게 아니었어요. 진행 방식, 세트 디자인, 해설, 스토리라인, 음악, 편집, 심지어 카메라 앵글까지 베끼지 않은 게 없더군요. 기본적으로 중국 출연진만 바꿔 끼운 똑같은 쇼였습니다. 출연진 사양까지 베껴서 미슐랭 스타 셰프나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CEO 등 흑백 요리사와 똑같은 스펙을 가진 중국인들을 데려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였어요. 우리는 중국의 포맷을 정식으로 판매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계약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지만 중국과의 라이선스 계약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포맷을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복사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반응은 그래도 중국 버전이 더 재밌다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이 먼저 했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가. 우리가 더 잘 만들었는데라는 댓글까지 있었죠.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한국 제작진들이 밤낮 없이 고민하고 땀 흘려 만든 창작물을 이렇게 뻔뻔하게 베껴놓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잘했다고 주장하다니요. 게다가 장군봉신의 제작비는 우리보다 훨씬 컸어요.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으로 더 화려한 세트와 더 많은 출연진을 투입한 거죠. 저는 급히 법무팀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제저작권법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법무팀장인 김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어요. 중국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편이고 설령 소송을 걸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버전이 더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원조인 우리가 오히려 표절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식욕이 없었어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케팅팀의 박 과장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디렉터님, 이 문제 정말 심각한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30%가 한국 콘텐츠에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베껴가면 말을 마저 하지 못했어요.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우리 회사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흑백 요리사가 성공하자 중국에서 베꼈다면 앞으로 다른 한국 히트 콘텐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죠. 오후에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CEO를 비롯해 모든 부서장들이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죠.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표절 문제가 아니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도전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성장해 왔는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무단 복제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경쟁 우위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 나아가 한국 제작사들도 굳이 스텔라플릭스를 통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흐릿해 보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적 대응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중국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표절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의도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의 흑백 요리사 제작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희도 상황을 파악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베낄 수 있죠? 제작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사실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한국 제작진들이 창작 의욕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열심히 만들어봤자 베껴가는데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죠. 중국의 이런 행태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될 것이고 결국 한국의 창작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대응 전략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대응, 외교적 항의, 미디어 플레이, 새로운 보호장치 마련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창의성과 진정성, 그리고 제작진들의 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중국어에 능통한 우리 현지팀과 화상회의를 열어 중국 내 반응을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중국 시청자들도 이 프로그램의 표절 수준에 충격을 받았더군요. 중국인들도 우리 흑백 요리사를 불법 시청했었기 때문에 95% 이상 똑같은 장풍신을 보자. 당연히 저작권과 프로그램 포맷을 정식으로 구매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이 정도로 베꼈으면 저작권이랑 프로그램 포맷을 산 거 아니야. 이런 상식적인 의견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중국인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맷을 안 사는 게 확실히 더 이익인데 왜 한국에 돈을 줘야 해? 라는 뻔뻔한 댓글들이 자주 보였어요. 심지어 한국 예능도 어차피 다 미국 거 베낀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어라는 당당한 주장까지 나왔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중국의 표절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표절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리한 사업 전략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우리 스텔라플릭스는 작은 한국 방송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즉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우리 법무팀에 보고했습니다. 우리 법무팀 팀장인 사라 몬테네그로는 국제 저작권 소송의 베테랑이었어요.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저작권 침해예요. 우리가 중국의 사정을 봐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긴급 임원회의를 열었어요. CEO부터 모든 C레벨 임원들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한국 콘텐츠는 우리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런 표절을 그냥 놔두면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의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표절의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의욕을 꺾는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머리를 짜내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중국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땅에 떨어진 물건 줍듯이 가져가는 걸 보면 창작 의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CEO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국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해야 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거든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임원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죠.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더욱 화가 나요. 일부는 심지어 이 정도면 오마주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95% 이상이 똑같은 걸 오마주라고 부를 수는 없죠.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뭐가 있을까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일단 중국 측에 공식적인 경고장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 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이 아니에요. 세트 디자인, 로고 폰트, 카메라 앵글, 심지어 출연자들의 의상까지 거의 그대로 베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저는 구체적인 비교 이미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흑백 요리사의 주방 세트와 중국 장풍신의 주방 세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조리대의 높이, 조명의 각도, 심지어 벽면의 타일 패턴까지 똑같아요.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요. CFO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사라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답했어요. 대략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예상해요. 하지만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CEO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원칙의 문제죠.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다른 중국 방송사들도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우리 포맷을 베끼고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힘들게 개발한 포맷을 중국이 가져가서 전 세계에 팔려고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도 맞대응해야죠. 콘텐츠 담당 이사가 말했어요. 중국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식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알려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그 전에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중국 업체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두운 면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파악한 것만 해도 비슷한 사례가 12건이나 있었어요. 12건이나요? CEO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대부분 작은 규모라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번엔 다르죠. 이번 건은 너무 대놓고 너무 정확하게 베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중국 측의 공식 경고장 발송. 두 번째, 미디어를 통한 공개적 문제 제기. 세 번째, 국제 저작권 단체의 신고. 네 번째, 필요시 법적 소송 진행. 사라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중국 현지팀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팀장님, 큰일이에요. 중국 측에서 우리 흑백 요리사를 표절작이라고 엮어 말하겠다고 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둑이 더 당당한 격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중국 측에서 우리를 오히려 엮어 말하겠다고 해요. CEO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게 바로 중국식 대응법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죠. 사라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더욱 확실하게 대응해야겠네요. 우리 쪽 증거가 워낙 명확하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그날 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뻔뻔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번 일로 한국 콘텐츠 업계 전체가 중국의 표절 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피해를 볼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대응 전략을 세밀하게 다듬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한국 콘텐츠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중국의 표절 역사를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했거든요.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전체를 베끼기 시작하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성공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자신들 프로그램에 베끼는 게 일상이었죠.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은 이미 다 베꼈어요. 출연자들의 포지션, 하는 게임들, 재미있는 건 뭐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했답니다. 이 정도 수준은 표절로 고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행동을 주저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더니 프로그램 전체를 통째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엠넷의 프로듀스 X101의 경우
IHE 방송국의 아이돌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표절했는데 프로그램의 영상 및 아트 디렉션, 연출 방법을 모두 그대로 베꼈어요. 이 사건은 너무나 뻔뻔한 표절 사례로 거론되어서 국제포맷보호협회에서 프로듀스 X101가 88%의 유사성을 받았답니다. SBS의 미운 우리 새끼는 호남 위성TV가 사랑하는 아이라는 이름으로 베꼈는데 어머니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자녀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TVN의 예능 프로그램들인 윤스테이, 효린의 민박, 삼시세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비슷한 컨셉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씩 제작되었는데 윤스테이는 중국 식당으로, 효린의 민박은 친애하는 여관으로 방영되었고 당연히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꼈죠. 엠넷의 쇼미더머니도 IHE 방송국의 중국 힙합이 이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비슷한 포맷과 로고 디자인으로 비판받았어요.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선전 위성TV가 주방의 비밀로 표절했는데 출연자들의 냉장고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사들이 경쟁하는 포맷이 똑같았답니다. SBS의 런닝맨은 중국에서 유명하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저장 위성TV가 키프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판권을 구매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자 다른 방송사들이 포맷을 통째로 베낀 파생작들을 쏟아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장기간 방송된 인기 한국 예능 프로그램은 예외 없이 표절당했다고 봐야 했습니다. 이들의 뻔뻔한 행동이 이 정도까지 이른 이유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특성상 중국 내에서 저작권 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했어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승소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보장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이건 단순한 베끼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도용이었죠. 한국 예능 산업의 창의성과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것인 양 포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베끼는 속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중국에서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마치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즉시 복사해서 만드는 것 같았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베낀 프로그램들이 중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원작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더 큰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절을 넘어서 경제적 침해였죠.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건 우리 제작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고가 그대로 도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획회의와 시행착오 그리고 제작진들의 밤샘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물만 가져가는 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표절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포맷만 베꼈는데 나중에는 출연자들의 캐릭터 설정, 카메라 앵글, 심지어 자막 스타일까지 똑같이 따라했어요. 마치 한국 프로그램을 중국어로 더빙한 것 같은 수준이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답답했던 건 법적 대응의 한계였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권 침해는 복잡한 국제법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설령 소송을 해도 중국 법원에서 한국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국 예능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죠.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런 표절이 중국 방송업계에서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제작진들은 한국 프로그램을 베끼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답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나라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마침내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예능 산업의 창의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사실 MBC는 이런 일을 직접 겪어봤어요. 중국이 복면가왕을 표절했을 때 MBC가 중국까지 가서 소송을 걸었고 표절한 제작사를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작사는 수익을 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그냥 무시해버렸죠. MBC는 5년이 넘도록 배상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나왔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이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문제가 되면 필연적으로 외교 문제에 얽히게 되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이 만들었지만 넷플릭스가 유통하는 프로그램을 건드렸어요. 상대방이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라면 외교적 문제를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넷플릭스 서비스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넷플릭스가 중국의 사정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 콘텐츠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창작자들이 중국인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주워다 쓰는 모습을 보면 창작 의욕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어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싶어 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넷플릭스의 그 말을 낳는 거위였거든요. 그냥 잘 키우고 강력한 지원만 해주면 한국이 자동으로 매년 여러 개의 히트 콘텐츠를 만들어낼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나타나서 그 말을 낳는 거위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법무팀이 풀가동 모드로 돌입하기에 충분했죠. 한국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외교적 고려 없이 중국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 셈이었어요. 한국이 넷플릭스와 손을 잡기 전에는 중국이 자본 투자를 통해 한국 콘텐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본 때문에 이에 굴복한 창작자들은 한국에서 팔지도 않는 제품의 PPL을 드라마에 넣거나 심지어 중국인들의 취향에 맞춰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어요. 하지만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의 최대 투자자로 떠오르면서 그런 눈살 찌푸려지는 현상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는 놀라웠죠.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한국 작품들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거든요. 이제 중국의 표절 행위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손실이 되었어요. 넷플릭스가 투자한 콘텐츠가 표절당하는 것은 곧 그들의 투자금이 도둑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표절로 인해 한국 창작자들의 의욕이 꺾인다면 그것은 넷플릭스의 미래 수익까지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넷플릭스의 법무팀은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한 자금력과 법적 전문성이 있었어요. 중국의 표절 제작사들이 한국 정부나 방송사 상대로는 그래서 어쩔 건데 식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넷플릭스를 상대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중국의 표절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죠. 이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 국제적인 여론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업계는 이런 상황을 반겼어요. 오랫동안 중국의 표절에 시달려왔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는데 이제 강력한 아군을 얻게 된 셈이었거든요. 넷플릭스의 지원하에 한국 창작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을 거예요. 이제는 한국 콘텐츠를 함부로 표절했다가는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상대와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는 중국 제작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분노는 정당했고 그들의 대응은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노골적으로 한국 프로그램을 표절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한국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결국 일어난 이유는 중국인들이 혁신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주목할 만한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있었다면 한국 콘텐츠를 찢어발기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콘텐츠가 명백히 재미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 자신이 없던 중국은 뒤에서 조작을 하기 시작했죠. 넷플릭스가 그런 길마저 막아버리자 이제는 아예 생각을 멈추고 한국 콘텐츠를 통째로 베껴서 그 인기에 편승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 후에 따라올 책임에 대해 생각했다면 중국이 아니었겠죠. 이 상황은 제가 스텔라플릭스 초기에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을 처음 인식했던 때를 떠올리게 했답니다. 그때 많은 동료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크리에이터들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혁신적인 스토리텔링 기법과 융합시키는 능력 말이에요. 중국 표절 사건에서 계속 나타나는 반복적인 단어들 포맷, 베끼기, 동일하는 한국 콘텐츠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무이해를 보여주었어요. 단순히 포맷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뉘앙스, 감정적 지능, 한국 제작자들이 거쳐온 수년간의 창작적 진화에 관한 것이었죠.
중국 방송사들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표면적인 모방이 한국 창작력의 정수를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들은 틀렸습니다. 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중국 업계 논의에서 반복되는 주요 문장들이 항상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창의성, 문화적 존중 또는 장기적 관계 구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이러한 가치관의 근본적 차이가 현재 상황을 필연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법적 대응이 신속하고 결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체하는 메일이 중국 플랫폼들이 노골적인 복사를 계속하는 또 다른 날이었거든요. 우리 전략의 중요한 키워드들은 명확했습니다. 국제소송, 선례 설정, 그리고 창작권 보호. 그날 오후 저는 회의실에 앉아 중국의 최신 표절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각각의 사례는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거의 장면 단위로 그대로 복사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해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 중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우리가 제작한 한국 드라마의 장면과 95%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카메라 앵글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김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긴급 회의 필요. 새로운 증거 발견. 몇 분 후 김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또 뭔가 발견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보시죠. 저는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두 개의 영상을 나란히 재생하자 차이점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 대표는 몇 초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턱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표절이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창작적 영감이나 문화적 교류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치들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최근 드라마 중 70% 이상이 한국 콘텐츠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이 패턴을 보세요. 저는 화면에 차트를 띄우며 말했어요. 표절의 빈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월일 이건이었는데 지금은 주 단위로 새로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그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브라우저를 열어 중국의 한 온라인 포럼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서는 한국 드라마를 참고해서 중국 버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공공연히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여기서는 아예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설명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한국 콘텐츠를 중국식으로 각색하는지 설명하고 있죠. 김 대표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나 다름없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였거든요. 저는 또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중국 제작사들이 우리 콘텐츠를 분석해서 만든 내부 문서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 요소를 세분화해서 분석한 것이었어요. 캐릭터 설정, 플롯 구조, 대사 패턴, 심지어 음악 사용법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만든 것을 연구하고 분해하고 재조립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문서를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문서의 결론 부분이었어요. 거기에는 한국 콘텐츠의 핵심은 감정적 몰입도이지만 이것을 중국적 정서로 각색하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창작물을 단순한 공식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첫째,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둘째, 국제법 전문가들과 상담해야 하고요. 셋째,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제적 압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김 대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거예요. 저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아시아 콘텐츠 포럼이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대표님, 서울 포럼에서 이 문제를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곳에는 아시아 전체의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모일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시작했어요. 발표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자료를 정리했어요. 중국의 표절 사례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하고 각각의 유사성 정도를 수치화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들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부당하게 도용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저작권이 아니라 창작의 존엄성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대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더 심각한 사례를 발견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창작자들과 그들의 노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이제 중국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거대 기업과 맞서야 했어요. 게다가 넷플릭스가 아끼는 한국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동장치가 풀린 셈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와 싸우는 것보다도 더 아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종합적인 법적 전략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의 더 큰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표절 드라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점점 더 연결되어가는 세상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창작 콘텐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중국 네티즌들이 반복해서 말하던 왜 한국에 돈을 줘야 하나? 어차피 다 베낀 거잖아라는 말들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줬어요. 지적재산권을 공짜 자원으로 취급하는 태도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한국 창작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작 생태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뀌어야 했습니다. 사라 몬테네그로가 이끄는 우리 법무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철저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체계적인 표절의 증거를 모으고 경제적 피해를 문서화하고 아마도 국제저작권 분야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모든 문서에 나타나는 주요 단어들이 있었어요. 침해, 무단, 체계적 복사 같은 말들이죠. 이런 단어들이 의도적인 도용의 명확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한국 창작자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지지적이었어요. 그들은 이 문제를 수년간 겪어왔거든요. 자신들의 혁신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둑 맞는 걸 지켜봐야 했었죠. 이제 마침내 그들을 대신해 싸워줄 강력한 동맹이 생긴 거예요. 넷플릭스의 극도의 분노는 단순한 기업의 포즈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 허용한다면 우리 같은 플랫폼을 성공하게 만든 창작, 경제의 근본이 흔들릴 거라는 인식이었어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보호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혁신의 흐름이 말라버릴 테니까요. 법적 전략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사건을 정의할 중요한 키워드들을 생각해 봤어요. 국제법 창작권, 체계적 침해, 그리고 선례가 될 처벌 말이에요. 이 사건은 비슷한 행동을 생각하는 누구에게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거였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 이상 창작 콘텐츠의 대규모 도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으로의 싸움은 힘들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입장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마침내 잘못된 타겟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콘텐츠뿐만 아니라 창작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했습니다. 표절이라는 그림자들이 마침내 국제 정의의 빛을 마주하게 될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창작 자체를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주 동안 우리 팀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어요. 중국 드라마가 한국 오리지널 작품을 얼마나 세밀하게 베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 말이에요. 장면 구성부터 대사, 캐릭터 설정까지 거의 완벽하게 복사된 부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라가 또 다른 증거 파일을 들고 오면서 말했어요. 심지어 카메라 앵글까지 똑같이 베꼈네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가 있었거든요. 중국 측의 반응도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우연의 일치라거나 장르의 특성이라는 식으로 변명했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의 특정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복사한 부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변명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법무팀과 함께 전략을 세우면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했어요. 물론 경제적 손실도 큰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건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져버리면 앞으로 한국 창작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창작자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저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남의 작품을 베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셈이거든요. 실제로 이미 다른 나라의 창작자들도 우리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 유럽의 영화 제작자들까지 우리의 법적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네요. 사라가 각국에서 온 지지 메시지들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콘텐츠의 해외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는군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런 광범위한 지지는 우리에게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실패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중국 측에서는 협상을 제안해 왔어요. 조용히 합의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타협이 없어요. 제가 중국 측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명확히 말했어요. 법정에서 만나죠. 사실 조용한 합의가 경제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확실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대로 남의 작품을 베낄 수 있을 거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저는 팀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법정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국제법의 복잡성이었어요. 서로 다른 국가의 법 체계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가 관건이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른 협약이에요. 사라가 두꺼운 법률 서적을 펼치면서 설명했어요. 국제 저작권 보호의 기본이 되는 협약이거든요. 저는 그런 법적 세부 사항들을 공부하면서 이 싸움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법은 우리 편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제 그걸 증명하는 일만 남았죠. 드디어 첫 번째 법정 심리 날짜가 정해졌어요.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벌어질 재판이었어요. 준비는 다 됐나요? 사라가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물었어요. 네, 완벽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떨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수많은 창작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거였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중국의 반복적인 표절 패턴이 여기서 끝나야 했어요. 넷플릭스의 자원과 결단력이 우리를 뒷받침하는 한 우리는 마침내 그걸 실현할 힘을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아무런 결과 없이 남의 것을 베끼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